동생들이 며칠째 굶었어요. 국밥 한 그릇만 주실 수 있을까요? 눈보라가 몰아치던 한겨울밤, 마감 직전에 허름한 국밥집 문이 열렸습니다. 20살 소녀와 동생들이 서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처참한 노숙자 3남매였죠. 사장은 화들짝 놀라 따뜻한 국밥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사장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왜 이토록 잔인하게 길거리로 내쫓겨야만 했는지, 그리고 20년 뒤 이 국밥 한 그릇이 상상도 못할 거대한 기적이 되어 돌아올 거란 사실을 말이죠.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에 따뜻한 행운이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1월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눈발이 쏟아지던 그의 겨울, 어느 작은 공업 도시의 허름한 공장 한 켠에서 한 남자가 쓰러졌어요. 3남매의 아버지 상철이었습니다. 45의 나이에 야간 근무를 하던 중이었죠. 기계 앞에 쓰러진 그를 동료들이 발견했을 때는 이미 심장이 멈춘 뒤였습니다. 과로사 4일란에 적힌 단 3글자가 새 아이의 세상을 송두리째 무너뜨렸어요. 상철은 참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첫째 지민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둘째 도윤이는 겨우 10살이었으며 막내 서희는 아직 2살배기 아기였거든요. 서희의 친엄마 그러니까 상철의 전처는 서희를 낳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갓난아이에게 젖을 물릴 엄마가 없었습니다. 상철은 혼자서는 도저히 새 아이를 키울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오직 아이들을 위해 오경자에게 재혼을 제안했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이렇게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버린 거였죠. 장례식장은 공장 근처의 허름한 소규모 빈소였습니다. 조화 하나 제대로 놓이지 않은 좁은 공간에 검은 리본을 단 영정사진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사진 속 상철은 웃고 있었습니다.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20살 첫째 지민이 2살 막내 서희를 왼팔에 꼭 안은 채 영정사진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울음소리에 막내가 놀랄까봐 이를 악물고 참았던 겁니다. 지민의 턱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10살 둘째 도윤이가 누나의 치맛자락을 꼭 붙잡았어요. 고사리 같은 손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누나, 이제 아빠 안 와? 그 한마디가 텅 빈 장례식장 안에 메아리처럼 울렸어요. 지민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피가 배어 나올 것 같았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대답을 하면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지민은 그저 빈손으로 도윤이의 등을 쓸어주며 고개만 천천히 저었습니다. 장례식장을 찾아온 친척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상철에게는 연락할 형제도 부모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공장 동료 서너 명이 검은 넥타이를 메고 잠깐 들러 향만 피우고 갔을 뿐이었죠. 그렇게 초라하고 조촐한 장례가 이틀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3남매는 아빠의 유골함을 품에 안고 빌라로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었을 때 집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니, 텅 빈 것이 아니었어요. 거실 소파에 새엄마 오경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37의 경자는 장례식장에 단 한 번도 얼굴을 비추지 않았어요. 남편이 숨을 거둔 그 이틀 동안 이 여자는 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경자는 눈물 한 방울 없는 얼굴로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손톱줄로 손톱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예능 프로그램의 웃음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유골함을 가슴에 안고 선 지민의 눈에 그 장면이 선명하게 들어왔습니다. 심장이 싸늘하게 식어가는 기분이었어요. 경자는 고개를 들어 아이들을 한번 훑어보더니 텔레비전을 끄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슬픔도 미안함도 어떤 인간적인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어요. 오직 계산뿐이었습니다. 유골함은 거기 놓고 앉아봐. 할 얘기가 있어. 지민은 도윤이의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맞은편 바닥에 앉았어요. 서희는 여전히 지민의 품에 안겨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습니다. 경자는 탁자 위에 서류 몇 장을 툭 던졌습니다. 보험회사 로고가 찍힌 서류였어요. 사망보험금 수령 확인서. 서류를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남긴 거라곤 이 보험금하고 이 빌라 전세금뿐이야. 근데 이건 법적으로 배우자인 내 몫이거든. 지민의 손끝이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경자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어요. 그 얼굴에서 지민은 본능적으로 알아챘습니다. 이 사람은 처음부터 이 순간을 기다렸구나. 아버지의 장례식에 오지 않은 것도 이 이틀이라는 시간도 전부 이 서류를 정리하기 위해서였구나. 지민은 유골함을 조심스럽게 옆에 내려놓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마가 차가운 장판에 닿을 정도로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발이요. 돈은 괜찮아요. 동생들이 아직 너무 어려서 그래요. 방 한 칸만, 구석방 한 칸만 내어주세요. 제가 뭐든 할게요. 제발이요. 경자는 무릎 꿇은 지민을 내려다보며 코웃음을 쳤어요. 그리고 소파에서 느릿느릿 일어나더니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경자가 들고 나온 것은 작은 가방 2개였어요. 아이들의 옷가지와 물건이 대충 쑤셔 넣어져 있었습니다. 장례식 이틀 동안 경자는 이것을 싸고 있었던 겁니다. 내 피 한 방울 안 섞인 자식들을 내가 왜 책임져? 나한테는 아무 의무 없어. 다 챙겨 넣었으니까 빠진 거 없을 거야. 경자는 가방 2개를 현관 앞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에 잠들어 있던 막내 서희가 화들짝 놀라 울음을 터뜨렸어요. 도윤이가 흠칫 몸을 움츠리며 누나의 뒤로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 순간 바깥 하늘이 시커멓게 변했어요. 창밖으로 눈보라와 매서운 바람이 휘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발이 유리창을 사정없이 때리는 소리가 집안까지 들려왔어요. 경자는 마치 그 소리를 기다렸다는 듯 현관문을 벌컥 열어젖혔습니다. 문틈으로 칼바람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서희의 울음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나가. 지금 당장. 단 4글자였습니다. 지민은 고개를 들어 경자를 올려다봤어요. 경자의 눈동자는 한겨울 밖의 날씨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연민도, 망설임도, 죄책감도. 아무것도요. 지민은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습니다. 울고 있는 서희를 한 팔로 꽉 안았어요. 다른 손으로 도윤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윤이의 손이 얼음장같이 차가웠어요. 그리고 바닥에 놓인 아빠의 유골함과 가방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두 손이 모자랐습니다. 지민은 이를 악물고 가방을 끌어안았어요. 유골함은 도윤이에게 맡겼습니다. 도윤이는 입술을 꽉 깨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삼남매는 말없이 현관을 나섰어요. 발이 문지방을 넘는 순간 등 뒤에서 대문이 쾅 닫혔습니다. 그 비정한 소리가 몰아치는 눈보라 속에 묻혀 사라졌어요. 작은 가방 2개가 세 남매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거라곤 품에 안긴 유골함 하나와 지민이의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알이 깨진 낡은 손목시계 1개뿐이었죠. 얼어붙은 바람이 서희의 울음소리를 집어삼켰습니다. 지민이는 이를 악물고 두 동생을 끌어안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지만 눈물은 더 이상 흘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흘릴 수가 없었죠. 그저 두 동생을 붙잡은 채 눈보라가 몰아치는 캄캄한 골목길을 한 발,
또 한 발 내디뎠어요. 삼남매가 빌라를 등진 지 채 10분도 되지 않아 2살 막내 서희의 울음소리가 골목길에 가늘게 퍼졌어요. 얇은 잠바 사이로 전해지는 아이의 체온이 점점 식어가고 있었어요. 지민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자신이 입고 있던 패딩 점퍼를 벗었어요. 한겨울밤 안에 걸친 얇은 긴팔 셔츠 한 장만 남았습니다. 칼바람이 등골을 파고들었지만 지민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벗은 패딩으로 서희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꼭꼭 감싸 안았어요. 서희의 울음이 조금씩 잦아들었습니다. 도윤이가 누나를 올려다봤어요.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누나, 춥지 않아? 괜찮아. 누나는 안 추워. 도윤아, 너도 누나 옆에 꼭 붙어 있어. 지민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하지만 맨살 위로 쏟아지는 눈발에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어요. 도윤이는 그 떨림을 봤습니다. 10살이었지만 다 알고 있었어요. 누나가 거짓말을 한다는 걸요. 도윤이는 아무 말 없이 가방을 한 손으로 옮겨쥐고 빈손으로 누나의 셔츠 자락을 꼭 잡았습니다. 골목길 끝에 주민센터의 불빛이 보였어요. 지민의 발걸음이 멈칫했습니다. 저기 가면 따뜻한 방이 있을 거였어요. 따뜻한 물도 이불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민의 머릿속에 아까 낮에 들었던 공장 동료 아저씨의 말이 떠올랐어요. 부모 없는 미성년 아이들은 보호시설로 가야 하는데 나이 차이가 많이 나면 같은 곳에 못 들어갈 수도 있어. 지민은 20살 성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이는 10살, 서희는 겨우 2살이었어요. 주민센터에 도움을 요청하면 성인인 자신은 따로 분류되고 어린 동생들은 보육원으로 보내질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같은 보육원이 아니라 나이에 따라 각각 다른 시설로 흩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지민의 발이 땅에 박힌 듯 굳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건 절대 안 되는 일이었어요. 아빠가 살아계셨다면 절대로 원하지 않았을 일이었습니다. 지민은 주민센터를 등지고 반대쪽 골목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도윤이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지민은 멈춰서서 도윤이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굽혔습니다. 지민은 도윤이의 양 어깨를 두 손으로 꼭 잡고 동생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도윤아, 잘 들어.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삼남매는 절대 떨어지면 안 돼. 누나가 어떻게든 책임질게. 알겠지? 도윤이의 눈시울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손등으로 눈물을 한번 훔치더니 고개를 꼭 끄덕였어요. 삼남매는 눈보라를 뚫고 시외버스 터미널까지 걸어갔습니다. 서울로 가면 어떻게든 길이 있을 거라는 막연한 희망뿐이었어요. 주머니를 뒤지니 꼬깃꼬깃 접힌 10,000원짜리 2장이 전부였죠. 아빠가 마지막으로 쥐어준 돈이었습니다. 지민이는 그 돈으로 서울행 버스표를 끊었습니다. 새벽녘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거대한 도시의 불빛이 눈부셨어요. 하지만 그 빛은 삼남매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윤이가 터미널의 높은 천장을 올려다보며 작게 중얼거렸어요. 누나, 서울은 진짜 크다. 여기서 우리 살 수 있을까? 살 수 있어. 반드시. 지민은 단호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지민은 버스표를 사고 남은 돈으로 편의점에서 가장 싼 단팥빵 2개와 작은 우유 한 팩을 샀어요. 터미널 구석 벤치에 앉아 빵 1개를 도윤이의 손에 쥐어주고 나머지 1개는 작게 뜯어 서희의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지민은 자신의 입에는 아무것도 넣지 않았어요. 도윤이가 빵을 받아들고도 먹지 못한 채 누나를 올려다봤습니다. 누나는 안 먹어?
누나는 배 안 고파. 너랑 서희가 먹어. 지민은 웃어 보이며 도윤이의 머리를 쓸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뱃속에서는 위산이 빈 위장을 긁어대는 듯한 통증이 밀려오고 있었어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도윤이와 서희가 빵을 다 먹고 우유를 나눠 마시는 모습을 바라보며 지민은 속으로 되뇌었어요. 동생들만 괜찮으면 돼. 나는 괜찮으니까. 첫날 밤 터미널 대합실은 새벽이 되자 문을 닫았습니다. 삼남매는 건물 밖 처마 밑 구석에 모여 앉았어요. 도윤이가 졸린 눈으로 중얼거렸어요. 누나, 아빠한테 가고 싶어? 지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동생의 발만 문지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다음 날 지민은 동생들을 데리고 추위를 피할 곳을 찾아 나섰어요. 백화점 로비의 소파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들어가서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따뜻한 실내 공기가 얼어붙은 손끝을 녹여줬습니다. 서희가 지민의 품에서 오랜만에 편안한 숨을 내쉬었어요. 하지만 그 평화는 한 시간도 채가지 못했습니다. 양복을 입은 보안 요원이 다가왔어요. 여기는 고객 휴게 공간입니다. 죄송하지만 나가주셔야 합니다. 지민이는 한마디 항변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서희를 다시 업은 채 묵묵히 회전문 밖으로 걸어 나왔죠. 유리문 너머로 쏟아지는 화려한 조명과 따뜻한 공기가 등 뒤에서 칼처럼 느껴졌습니다. 같은 세상에 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저 안에서 따뜻한 커피를 마시고 자신들은 밖에서 얼어 죽을 판이었거든요. 이틀째 되던 날 지민의 주머니에는 마지막 전재산 2,000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지민은 그 돈을 꼭 쥔 채 한참을 망설이다가 근처 편의점으로 뛰어들어갔어요. 그리고 가장 작은 우유 2팩을 사들고 나왔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은 지민은 빨대를 꽂아 먼저 서희의 입에 물렸어요. 서희는 축 늘어진 채로도 본능처럼 조금씩 우유를 빨아먹었습니다. 다른 한 팩은 도윤이의 손에 쥐어주었죠. 도윤이는 금방이라도 마실 듯 우유를 내려다보다가 먼저 누나를 올려다봤습니다. 누나는? 지민은 억지로 웃어 보였습니다. 누나는 괜찮아. 도윤아, 너랑 서희가 먹어. 도윤이는 입술을 깨물다가 천천히 우유를 마셨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지민은 빈손으로 무릎 위를 꼭 쥐었어요. 전재산 2,000원은 그렇게 순식간에 사라졌고 이제 정말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유를 마신 뒤에도 아이들의 기운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제대로 된 끼니를 며칠째 먹지 못한 탓에 도윤이의 몸이 결국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10살짜리의 입술이 새하얗게 질리더니 걷다가 다리에 힘이 풀려 골목벽에 기대어 스르르 주저앉았습니다. 도윤이가 벽에 머리를 기댄 채 힘없이 중얼거렸습니다. 누나, 다리가 안 움직여. 배고파. 지민이는 심장이 쪼그라드는 것 같았습니다. 도윤이의 이마에 손을 대보니 열은 없었지만 피부가 차갑고 종이장처럼 얇아져 있었죠. 품에 안긴 2살배기 서희도 기운이 눈에 띄게 처져 있었습니다. 조금 전 마신 우유 덕분에 잠시 숨을 고른 듯 했지만 여전히 지민의 가슴에 얼굴을 묻은 채 축 늘어져 있었죠. 도윤이가 벽에 기댄 채 눈을 감으며 가느다란 목소리로 말했어요. 누나, 서희 좀 봐. 서희가 이상해. 지민이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이대로 하루만 더 버티면 동생들이 진짜 쓰러질 수도 있었거든요. 지민이는 무릎에 이마를 파묻고 부르르 떨었습니다. 20살의 어깨가 감당하기엔 너무나도 무거운 무게였죠. 하지만 울고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오늘 밤 안에 동생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이지 못하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것 같았거든요. 지민이는 이를 악물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쳐 쓰러진 도윤이를 부축하고
축 늘어진 서희를 다시 꼭 끌어안았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는 몰랐지만 멈추면 큰일 난다는 것만은 확실했습니다. 어떻게든 오늘 밤 안에 이 아이들을 먹여야 했어요. 밤 10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명동 번화가의 화려한 네온 사인이 저 멀리서 반짝이고 있었지만 삼남매가 들어선 곳은 그 번화가 뒤편에 숨어 있는 오래된 재래시장 골목이었습니다. 같은 명동이라고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화려한 거리 뒤편에는 오래된 재래시장 골목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간이었어요. 시장 골목은 이미 대부분의 가게가 철제 셔터를 내리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불 꺼진 간판들이 어둠 속에서 쓸쓸한 그림자만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지민의 눈이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가게 하나하나를 훑었어요. 전부 문을 닫은 뒤였습니다. 제발 어디든 한 곳만. 지민은 속으로 간절하게 빌며 골목 안쪽으로 더 깊이 들어갔어요. 그때였습니다. 골목 끝자락에서 희미한 불빛 하나가 보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유일하게 살아있는 빛이었죠. 낡은 유리문 너머로 하얀 김이 가느다랗게 피어오르고 있었고 그 불빛 아래 걸려있는 간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창숙이네 국밥. 투박한 손글씨로 쓴 허름한 간판이었지만 삼남매의 눈에는 그 글자가 세상에서 가장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도윤이가 멈칫 발을 멈추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콧바람에 실려오는 구수한 국물 냄새가 이틀째 굶은 아이의 코끝을 간지럽혔거든요. 도윤이의 입에서 저도 모르게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국밥 맛있겠다. 그 한마디가 지민이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10살짜리 아이가 국밥 냄새 하나에 얼이 빠진 것처럼 서 있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차올랐거든요. 지민이는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점퍼 안주머니까지 전부 뒤집어 보았지만 동전 한 립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손끝에 닿는 거라곤 아빠의 낡은 손목시계뿐이었죠. 지민이는 그 자리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돈도 없이 남의 가게에 들어가서 밥을 구걸한다는 것이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빠가 살아계실 때 늘 하시던 말씀이 귓전을 맴돌았죠. 남한테 손 벌리지 마라. 그 말을 가슴에 새기며 살아왔는데 지금 자신이 하려는 것은 그 반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필요한 건 체면이 아니라 따뜻한 밥 한 그릇이었어요. 지민이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어 아팠지만 그 통증이 오히려 정신을 또렷하게 만들어 주었죠. 도윤아, 누나 따라와. 따뜻한 밥 먹자. 지민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동생에게 말하며 국밥집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시각 식당 안에서는 45살의 사장 창숙이 고단한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평생 결혼도 않고 홀로 이 가게 하나를 지켜온 여자였죠. 허리가 끊어질 듯 쑤셔왔지만 가게를 깨끗이 닦아놓지 않으면 잠이 오지 않는 성격이었거든요. 창숙은 젖은 행주로 마지막 테이블을 닦으며 의자를 하나씩 탁자 위로 올려놓았습니다. 다 닦은 테이블 위에 의자가 엎어져 올라가는 소리만 텅 빈 식당 안에 둥둥 울렸죠. 창숙은 기름때가 잔뜩 뺀 앞치마를 풀어 벽에 걸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스르륵. 국밥집 유리문이 열리는 소리가 고요한 식당 안에 울렸습니다. 아이고, 손님, 저희 오늘 장사 다 끝났는데. 밝은 목소리로 말하려다가 창숙의 입이 그대로 멈췄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것은 평범한 손님이 아니었거든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20살 남짓의 소녀가 등에 아기를 업고 한 손으로는 다리가 휘청거리는 남자아이의 손을 잡은 채 서 있었습니다. 세 아이 모두 옷이 흙과 땀에 절어 있었고 볼은 쑥 들어가 광대뼈가 도드라져 보였으며
눈 밑에는 시커먼 그림자가 짙게 내려앉아 있었죠. 며칠째 씻지 못한 냄새와 추위에 절은 축축한 기운이 따뜻한 식당 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창숙은 행주를 놓으며 무의식적으로 한 발짝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이 늦은 밤에 이런 꼴의 아이들이 식당에 들어오는 일은 수십 년 장사를 하면서도 처음이었거든요. 지민이는 서둘러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카운터 앞으로 조심스럽게 한 걸음, 두 걸음 다가갔습니다. 발걸음마다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고 심장은 터질 듯이 뛰고 있었죠. 지민이는 카운터 앞에서 멈춰 서더니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혹시 팔고 남은 국밥 한 그릇만 얻을 수 있을까요? 목소리가 갈라졌지만 지민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안 먹어도 괜찮습니다. 제 어린 동생들이 며칠째 굶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발 동생들 좀 살려주세요. 이 은혜는 평생 살면서 꼭 갚겠습니다. 손님 하나 없는 고요한 식당 안에 지민이의 목소리만 울렸습니다. 자신은 굶어도 좋으니 동생들만 먹여달라는 20살의 의연하고도 애절한 그 목소리가 창숙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창숙의 손에서 앞치마 끈이 스르르 풀려 바닥으로 떨어졌죠. 지민이의 뒤에 서 있던 도윤이가 누나의 옷자락을 꼭 잡은 채 고개를 숙이고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10살짜리 아이가 남의 가게 앞에서 구걸하는 누나의 뒷모습을 지켜보면서 입술을 깨물고 있었죠. 도윤이가 눈물 사이로 떨리는 목소리를 짜냈습니다. 저희 누나는 이틀 동안 한 입도 안 먹었어요. 등에 엎인 두 살배기 서희는 울 힘조차 없이 고개를 축 늘어뜨린 채 손가락만 쪽쪽 빨고 있었습니다. 창숙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굶은 아이들의 모습이, 며칠째 잠을 못 잔 20살 소녀의 떨리는 어깨가, 그리고 그 와중에도 자신은 안 먹어도 된다고 말하는 그 입술이 45년을 혼자 살아온 여자의 가슴 한가운데를 정통으로 관통하고 있었습니다. 창숙의 눈시울이 순식간에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창숙은 가만히 서 있는 삼남매를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창숙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한 줄기 흘러내리더니 다음 순간 창숙은 카운터를 박차고 한 걸음에 삼남매 앞으로 달려나왔습니다. 창숙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는 지민이의 거칠고 마른 두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손이 이게 뭐니? 얼음 같잖아. 아이고, 이 추운 밤에 어쩌다가. 창숙은 지민이의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감싸주더니 하하하고 입김을 불어넣었습니다. 거칠지만 두툼한 손바닥에서 전해지는 온기에 지민이의 눈에 다시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죠. 지민이의 손을 꽉 잡은 채 주방 안쪽으로 급히 이끌었습니다. 일단 안으로 들어와. 어서. 아이들 데리고 빨리 와. 도윤이도 누나의 옷자락을 놓지 않은 채 뒤를 따랐습니다. 창숙은 삼남매를 주방 뒤편에 딸린 자신의 살림방으로 데려갔습니다. 6평 남짓한 작은 방이었지만 보일러가 돌아가고 있어 바닥이 따끈했죠. 삼남매의 얼어붙은 발이 따뜻한 구들장에 닿는 순간 도윤이의 입에서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이틀 만에 느껴보는 온기였거든요. 창숙은 서둘러 장롱을 열었습니다. 가장 두툼하고 포근한 솜니불을 꺼내 바닥에 폭신하게 펼쳤죠. 그리고 지민이의 등에 엎여 있는 서희를 보았습니다. 2살배기 아기가 울 힘조차 없이 고개를 축 늘어뜨린 채 손가락만 쪽쪽 빨고 있었거든요. 창숙은 조심스럽게 두 팔을 뻗어 서희를 받아 안았습니다. 이불 위에 서희를 조심조심 눕히고 이불자락을 턱까지 여며준 뒤 창숙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다음 순간 창숙은 주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마감하면서 꺼놓았던 가마솥 아래 가스불을
다시 힘차게 켰죠. 가마솥 안에는 하루 종일 끓여낸 사골 국물이 아직 반 이상 남아 있었거든요. 창숙은 냉장고를 열어 내일 장사하려고 미리 썰어 놓았던 소고기 양지 중에서 가장 부드럽고 좋은 부위를 골라 도마 위에 올렸습니다. 두툼하게 썰어 국물 속에 넣고 뚜껑을 덮자 금세 가마솥에서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울려 퍼졌죠. 구수한 고기 냄새가 주방을 가득 채우더니 살림방까지 밀려 들어왔습니다. 도윤이의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며칠째 텅 비어 있던 위장이 음식 냄새를 맡고 난리를 치기 시작한 거였죠. 도윤이는 부끄러운 듯 배를 두 손으로 감싸 안았지만 눈은 이미 주방 쪽을 향해 꼼짝 않고 박혀 있었습니다. 잠시 후 창숙이 김이 펄펄 나는 뚝배기 2개를 쟁반에 받쳐들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뚝배기 안에는 하얀 쌀밥 위로 부드러운 양지고기가 가득 얹혀 있었고 그 위로 뜨끈한 사골 국물이 넘칠 듯이 부어져 있었죠. 창숙은 지민이와 도윤이의 손에 숟가락을 하나씩 쥐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두 아이의 등을 부드럽게 토닥이며 말했죠. 울지 말고 어서 먹어라. 속이 뜨끈하게 채워져야 사는 거야. 지민이가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는 순간 뜨겁고 구수한 것이 목구멍을 타고 흘러내리며 텅 빈 위장 구석구석을 적셔주었습니다. 그 순간 지민이의 눈에서 참고 있던 눈물이 와르르 쏟아졌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에 자신들을 향해 손을 내밀어주는 어른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이틀 동안 꽁꽁 얼어붙었던 가슴을 한순간에 녹여버렸기 때문이죠. 눈물이 뚝배기 안으로 뚝뚝 떨어졌지만 지민이는 숟가락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도윤이도 누나를 힐끗 바라보았습니다. 누나가 우는 것을 보자 도윤이의 목에도 뭔가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죠. 하지만 10살짜리 소녀는 울음을 꾹 참으며 정신없이 고기와 밥을 입에 넣었습니다. 볼이 빵빵하게 부풀어 오를 만큼 한꺼번에 밀어넣고는 우물우물 씹다가 결국 참지 못하고 눈물을 한 줄기 흘렸죠. 창숙은 품에서 손수건을 꺼내 도윤이의 눈물을 닦아주고 지민이의 뺨에 흐르는 눈물도 연신 닦아주었습니다. 천천히 먹어. 체하면 안 되니까 천천히. 국밥은 얼마든지 더 끓여줄 테니까 급하게 먹지 마. 아이들이 허겁지겁 밥을 먹는 사이 창숙은 다시 주방으로 갔습니다. 가마솥에서 사골 육수를 국자로 떠내어 기름기를 깨끗하게 걷어냈죠. 고기를 잘게 다지고 밥을 부드럽고 촉촉하게 육수에 말아서 작은 그릇에 담았습니다. 2살배기 아기가 먹을 수 있도록 정성스럽게 준비한 겁니다. 방으로 돌아온 창숙은 이불 위에 누워있는 서희를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작은 숟가락에 미지근하게 식힌 죽을 살짝 떠서 서희의 입술에 가만히 대주었죠. 서희가 입술을 달싹이더니 죽을 오물오물 삼켰습니다. 사골 국물의 영양이 아기의 작은 몸속으로 스며들자 축 늘어져 있던 서희의 뺨에 조금씩 혈색이 돌아왔죠. 창숙은 서희의 이마를 손등으로 짚어보며 체온을 확인하고 땀에 젖은 앞머리를 살살 쓸어 넘겨주었습니다. 그래, 잘 먹는다. 우리 아가 잘 먹는다. 그 모습이 마치 평생 아이를 키워온 엄마 같았죠. 밤새도록 창숙은 3남매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서희가 잠결에 칭얼거리면 등을 토닥이고 도윤이가 이불을 걷어차면 다시 여며주었죠. 지민이는 동생들이 배를 든든하게 채우고 따뜻한 이불 속에서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비로소 이틀간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긴장의 줄이 툭 끊어졌습니다.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쉽게 잠들지 못했죠. 이게 꿈이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눈을 뜰 때마다
동생들의 잠든 얼굴을 확인했거든요. 그러다 어느 순간 창숙의 무릎 곁에 고개를 기대고는 까무룩 잠이 들었습니다. 20살의 어깨에 실려있던 세상의 무게가 그 따뜻한 무릎 위에서 잠시나마 내려져 있었죠.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동생들이 아직 곤히 잠들어 있는 사이 지민이는 창숙 앞에 앉아 지난 이틀간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의 과로사, 새엄마에게 쫓겨난 이야기, 보육원에 보내질까봐 시설에 도움을 청하지 못한 이야기, 그리고 이틀간의 노숙과 굶주림까지. 지민이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창숙은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쉴 새 없이 흘러내렸죠. 이야기가 끝나자 창숙은 지민이의 두 손을 꼭 맞잡았습니다. 굳은 살이 박이고 기름때가 밴 45살의 손이 20살의 차갑고 여린 손을 꽉 감쌌죠. 창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갈 곳 없으면 여기서 나랑 같이 살자. 내가 너희들 엄마 해줄게. 지민이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지며 창숙의 품으로 쓰러지듯 안겼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죽이며 울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의 품에서 마음 놓고 우는 거였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장님. 말은 그것뿐이었지만 그 두 마디에 이틀간의 공포와 절망과 외로움이 전부 담겨 있었습니다. 창숙은 지민이의 등을 천천히 쓸어내리며 함께 울었습니다. 작은 살림방 안에 두 사람의 울음소리가 조용히 퍼져나갔고 이불 속에서 잠든 도윤이와 서희의 곁으로 겨울 아침 햇살이 한 뼘씩 따뜻하게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삼남매에게는 기적 같은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창숙이네 국밥집 뒤편 살림방이 삼남매의 새로운 보금자리가 된 거였죠. 매일 아침 가마솥에서 보글보글 끓는 사골 국물 냄새에 눈을 뜨고 밤에는 따뜻한 구들장 위에서 이불을 덮고 잠드는 하루하루가 꿈만 같았습니다. 쑥 들어갔던 삼남매의 볼에 살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이의 눈 밑에 짙게 내려앉아 있던 시커먼 그림자가 서서히 걷혔고 창백하던 입술에도 혈색이 돌아왔죠. 무엇보다 아이의 웃음이 돌아온 것이 달랐습니다. 장사가 끝난 빈 식당에서 도윤이가 의자 사이를 뛰어다니며 까르르 웃는 소리가 울려 퍼질 때면 창숙은 가마솥을 저으며 흐뭇하게 입꼬리를 올렸죠. 2살배기 서희는 가장 눈에 띄게 변했습니다. 손가락만 빨며 축 늘어져 있던 아기가 방바닥을 기어다니고 옹알이를 하며 방긋방긋 웃기 시작한 겁니다. 창숙이 서희를 안아 올릴 때마다 아기가 두 팔을 벌려 매달리는 모습에 식당 안이 환해지곤 했죠. 창숙은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가마솥에 불을 지피고 도마 위에서 칼질을 시작하면 투둑투둑 소리가 조용한 새벽 공기를 깨웠죠. 그 와중에도 창숙은 당일 납품된 소고기 중 가장 부드러운 부위를 따로 빼내어 삼남매의 아침 밥상에 올렸습니다. 손님에게 파는 고기보다 더 좋은 부위를 아이들에게 먹이는 거였죠. 국밥집 장사에서 가장 귀한 재료를 빼내는 건 곧 수익이 줄어든다는 뜻이었지만 창숙은 단 한 번도 아까운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민이와 도윤이는 가만히 앉아 밥만 먹는 것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고 싶었거든요. 지민이는 매일 새벽 창숙보다 먼저 일어나 식당 바닥을 쓸고 물걸레로 구석구석 닦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도윤이는 카운터 옆에 서서 빈 그릇을 치우고 테이블을 닦았는데 키가 작아서 테이블 위를 닦으려면 까치발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단골 손님들이 기특하다며 머리를 쓸어주기도 했죠. 창숙이 아이들더러 그런 거 안 해도 된다며 말렸지만 두 남매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뿐이라는 듯이 말이죠. 그런데 행복한 시간 속에서도 지민이의 마음 한구석에는 무거운 돌덩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매일 밤 장사가 끝나면 창숙이 주방 불을 끄고 살림방으로 돌아와 작은 가계부를 펼쳤거든요. 낡은 볼펜으로 숫자를 적다가 고개를 숙이며 한숨을 내쉬는 모습을 지민이는 이불 속에서 몰래 지켜보았습니다. 어느 날은 계산기를 두드리다가 볼펜을 내려놓고 한참이나 천장을 올려다보기도 했죠. 한숨의 횟수가 날이 갈수록 잦아졌습니다. 새 식구가 더 늘었으니 쌀값, 반찬값, 난방비, 전기세, 기저귀값까지 지출이 배로 뛰는 건 당연한 일이었거든요. 창숙은 아이들 앞에서는 절대 힘든 기색을 보이지 않았지만 지민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가마솥을 저을 때 창숙의 어깨가 예전보다 더 처져 있다는 것을요. 게다가 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봄이 오면 10살 도윤이가 초등학교에 다녀야 했죠. 책가방, 학용품 등 지금보다 몇 배는 더 돈이 들어갈 게 뻔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자신들 때문에 평생 혼자 피땀 흘려 일군 은인의 살림이 조금씩 기울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지민이는 매일 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미안함과 죄책감이 가슴을 짓눌렀거든요. 어느 날 밤 동생들이 깊이 잠든 뒤 지민이는 혼자 주방에 나와 어둠 속에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소리를 내지 않았죠. 창숙의 가계부에 적힌 빨간 숫자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거든요. 머릿속에서 한 가지 결심이 굳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이 집의 짐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 20살인 자신이 밖에 나가 돈을 벌어야 했죠. 아무리 힘들더라도 내 힘으로 내 동생들을 먹이고 키우는 것이 이 은혜에 보답하는 유일한 길이었거든요. 며칠 뒤 저녁 장사가 끝나고 식당에 정적이 내려앉은 시간이었습니다. 지민이는 창숙 앞에 정중히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한참을 망설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죠. 사장님,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저희 남매가 이제 밖으로 나가서 자립하려고 합니다. 창숙의 손에서 행주가 툭 떨어졌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진 채 지민이를 바라보더니 다급하게 지민이의 손을 꽉 잡았죠. 이 어린 것들을 데리고 나가서 어디서 살려고 그러니? 돈 걱정은 내가 할 테니 아무 걱정 말고 여기 있어라. 내가 너희 다 책임진다. 창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민이가 떠나겠다는 말에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지민이는 고개를 들어 창숙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습니다. 그 눈빛에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지만 눈동자만큼은 단호하게 빛나고 있었죠. 사장님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사장님께 짐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 저도 성인이니 제가 동생들을 책임져야 해요. 창숙은 그 눈빛을 마주하고야 지민이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이 20살 소녀가 얼마나 깊이 고민하고 얼마나 뼈저린 결심을 했는지 그 속에 담긴 고마움과 미안함이 얼마나 크고 무거운지를 말이죠. 창숙은 지민이의 손을 잡은 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두 사람의 맞잡은 손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창숙은 장사 준비를 평소보다 일찍 마치고 외출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통장 하나를 품에 안고 은행으로 달려갔죠. 매일 새벽 뜨거운 가마솥 불 앞에서 피땀 흘려 한 푼, 두 푼 모아놓았던 적금이었습니다. 노후를 위해, 혹시 모를 위급한 상황을 위해 이를 악물고 모아둔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돈이었죠. 창숙은 은행 창구에 앉아 중도 해지를 신청했습니다. 직원이 만기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정말 해지하시겠냐고 물었지만 창숙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에 돌아온 창숙의 손에는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지민이를 조용히 불러앉힌 창숙은 눈물이 범벅이 된 얼굴로 그 봉투를 지민이의 두 손에 억지로 쥐어주었습니다. 500만 원이었습니다. 절대 차가운 길거리에 다시 나앉지 마라. 이 돈으로 단칸방 보증금이라도 구해서 동생들 따뜻하게 키워. 창숙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울음과 함께 터져 나오는 거였죠. 그리고 지민아, 밖에서 살다가 언제든 힘들고 지치면 여기가 너희 집이라고 생각하고 망설이지 말고 돌아와라.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창숙은 소리내어 통곡했습니다. 가마솥 불 앞에서 수십 년을 버텨온 단단한 여자가 아이들을 보내야 한다는 사실에 무너져 내린 겁니다. 지민이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그 안에 담긴 것이 단순한 돈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새벽마다 일어나 가마솥에 불을 지피고 허리가 끊어질 듯한 통증을 참으며 국물을 저었던 수천 번의 새벽이 담겨 있었습니다. 손님이 없는 날에도 식재료 값을 아끼려 자신은 밥 대신 국물만 마시며 버텼던 시간이 고스란히 들어 있었죠. 이 돈은 창숙의 땀이자 눈물이자 삶 그 자체였습니다. 지민이는 봉투를 가슴에 꼭 끌어안고 바닥에 이마가 닿을 만큼 깊이 엎드렸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지만 가슴 속에서 하나의 맹세가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반드시 평생을 바쳐서라도 이 은혜를 갚겠다고,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이 500만 원의 무게를 잊지 않겠다고. 지민이의 눈에서 흘러내린 눈물이 오래된 장판 위에 작은 얼룩을 남겼습니다. 지민이는 창숙에게 받은 500만 원으로 서울 변두리의 작은 단칸방을 얻었습니다. 보증금을 치르고 나니 손에 남은 돈은 얼마 되지 않았죠. 하지만 세 남매가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지붕이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지민이의 가슴은 벅찼습니다. 방 한 칸에 부엌 하나가 딸린 좁디 좁은 공간이었지만 삼남매가 나란히 누우면 발끝은 닿아도 서로의 체온을 느낄 수 있는 보금자리였거든요. 지민은 당장 생활비와 동생들의 학비를 벌어야 했어요. 20살 고등학교 졸업장이 학력의 전부인 소녀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지민은 대형 식품 가공 공장의 생산직 근로자로 입사했어요. 새벽 5시에 출근해서 오후 2시까지 컨베이어 벨트 앞에 서서 식자재를 분류하고 대량 생산 시스템의 흐름을 온몸으로 배웠습니다. 공장이 끝나면 쉴 틈 없이 버스를 타고 대형 음식점의 주방으로 달려갔어요. 밤 11시까지 수백 인분의 밑반찬을 만들고 국물을 끓이고 기름때 묻은 솥을 닦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자정이 넘었어요. 잠든 동생들의 이불을 여미고 도윤이의 알림장에 사인을 하고 서희의 분유를 타놓고 나서야 겨우 4시간 눈을 붙였습니다. 지민의 손가락 마디는 금세 망가져갔어요. 공장의 독한 세정제와 뜨거운 물에 하루 종일 시달린 손은 갈라지고 터져서 밴드를 감아도 금방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겨울이면 갈라진 틈 사이로 찬바람이 파고들어 칼로 베는 것 같은 통증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지민은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맛있게 밥을 먹는 모습, 서희가 방바닥을 기어다니며 까르르 웃는 모습, 그것만 있으면 어떤 고통도 견딜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지민이 늦게 돌아와 부엌에서 물을 마시고 있을 때 도윤이가 잠든 척하다 눈을 떴어요. 누나의 손을 봤습니다. 반창고가 덕지덕지 붙은 20살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거칠고 낡아버린 손이었어요. 도윤이는 이불 속에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내가 돈을 벌어야 해. 숫자로.
누나 손이 더 망가지기 전에 10살의 도윤이에게는 남다른 재능이 하나 있었어요. 숫자를 보면 머릿속에서 저절로 패턴이 그려지는 것이었습니다. 누나가 반찬을 싸오면서 포장지로 쓰던 경제신문이 도윤이의 교과서가 됐어요. 구겨진 신문지 위에 주식 시세표와 경제지표를 방바닥에 펼쳐놓고 숫자와 차트의 흐름을 독학으로 파고들었습니다. 학교 도서관에서 투자 관련 책을 닳도록 빌려 읽었어요. 같은 반 아이들이 만화책을 볼 때 도윤이는 경제 원론과 기업 분석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15살이 되자 도윤은 누나 명의로 첫 주식 계좌를 열었어요. 누나가 쥐어준 용돈 30만 원이 종자돈이었습니다. 도윤은 그 30만 원을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았어요. 신문에서 분석한 기업의 주식을 사고 차트가 움직이는 흐름을 밤새 노트에 기록했습니다. 20살이 되자 30만 원은 수천만 원이 되어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놀랐지만 도윤의 눈에는 이것이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한편 지민은 멈추지 않았어요. 낮에는 공장에서, 밤에는 주방에서, 쉬는 날이면 식품위생 자격증 시험 교재를 펼쳤습니다. 밑바닥부터 차곡차곡 쌓아 올린 경험은 어떤 대학 졸업장보다 단단했어요. 5년 차에 반장이 됐고 10년 차에 물류관리 주임이 됐습니다. 15년 차에는 본사 유통팀으로 발탁됐어요. 누가 가르쳐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현장에서 몸으로 부딪혀 배운 거였어요. 어떤 식자재가 언제 어디서 가장 좋은 상태로 들어오는지, 물류 동선을 어떻게 짜야 원가를 줄이면서도 신선도를 유지하는지. 지민은 이 모든 걸 20년간 발바닥으로 익혔습니다. 세월은 잔인하게도 또 신기하게도 흘렀어요. 지민은 공장과 식당 밑바닥에서 20년을 버텼습니다. 지민은 업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베테랑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이 도윤이도 장성했어요. 천재적인 감각으로 금융시장의 흐름을 정확히 읽어낸 도윤은 개인 주식 투자로 수백억 원의 자산을 굴리는 거물 자산운용가가 되었습니다. 30살의 도윤은 더 이상 누나의 신문지 위에서 숫자를 쫓던 소년이 아니었어요. 어느 날 도윤이 누나를 찾아왔습니다. 지민의 사무실 책상 앞에 앉더니 품에서 통장 하나를 꺼내 조용히 내밀었어요. 장고란에 적힌 숫자에 지민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누나, 이제 남의 밑에서 고생하는 건 끝이야. 도윤의 목소리는 단단했어요. 20해 전 누나의 거칠어진 손을 보며 이불 속에서 주먹을 쥐었던 10살짜리 소년의 맹세가 마침내 현실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이 돈으로 우리를 살려준 500만 원이 어떤 기적을 만들 수 있는지 세상에 보여주자. 지민은 한참 동안 통장을 내려다봤어요. 그러다 고개를 들어 도윤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10살 때 골목벽에 기대어 쓰러지던 아이가 이제 당당한 어른이 되어 앉아 있었어요. 지민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좋아. 해보자. 우리가 만들면 세상에서 가장 정직한 회사가 될 거야. 지민의 20년 유통 노하우와 도윤의 거대한 자본이 합쳐졌습니다. 정직한 먹거리를 전국에 유통하는 대기업 바른푸드가 마침내 세상에 태어났어요. 회사의 이름에는 3남매의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바르게 만들고 바르게 유통하고 바르게 먹이겠다는 약속이었죠. 바른푸드는 출범과 동시에 무서운 속도로 시장을 장악했어요. 현장 경험에서 나온 지민의 날카로운 판단력과 도윤의 정밀한 자금 운용이 시너지를 일으킨 겁니다. 산지에서 소비자 식탁까지 중간 거품을 빼고 신선하고 정직한 먹거리를 합리적인 가격에 전달하자 소비자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전국의 대형마트와 편의점, 학교 급식, 기업 구내식당에 바른 푸드의 제품이 깔렸습니다. 업계가 주목하는 대기업으로
단숨에 우뚝 섰어요. 막내 서희도 장성했어요. 언니와 오빠의 헌신적인 뒷바라지 속에서 반듯하게 자란 서희는 명문대 의과대학에 당당히 합격했습니다. 합격 소식을 들은 날 서희가 지민에게 말했어요. 언니, 나는 사람을 살리는 의사가 될 거야. 2살 때 나를 살려준 그 국밥 한 그릇처럼 나도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고 싶어. 지민은 서희를 꼭 안으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2살 때 사골 국물을 먹으며 겨우 살아난 아이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의사의 길을 걷기 시작한 거였어요. 이야기가 시작된 지 정확히 20년이 흘렀습니다. 40살의 CEO 지민, 30살의 거물 투자가 도윤, 22살의 의대생 서희, 3남매는 나란히 검은 승용차에 올라탔어요. 도윤이 운전석에서 내비게이션을 켜며 물었습니다. 누나, 골목은 예전 그대로일까? 지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대답했어요. 응, 이제 갈 때가 됐어. 목적지는 명동의 한 골목이었습니다. 20년 전 굶주린 3남매에게 뜨끈한 국밥 한 그릇을 내어주고 피 같은 적금을 깨서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셨던 그분. 이제 65이 되셨을 창숙 여사를 모시러 가는 길이었어요. 성공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남은 평생을 호강시켜드리겠다는 20년 묵은 약속을 지키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지민은 차창 밖으로 스쳐가는 명동의 불빛을 바라보며 가슴속 깊이 간직해 온 한마디를 떨리는 입술로 되뇌었습니다. 어머니,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3남매의 차가 명동 골목 입구에 멈추었습니다. 지민이 차문을 열고 내렸어요. 20년 만에 맞는 이 골목의 공기였습니다. 낡은 간판들, 좁은 골목길, 가로등. 세월의 때가 묻었지만 기억 속에 그 골목이 분명했어요. 20살 겨울밤 굶주린 동생들의 손을 잡고 이 골목을 걸었던 기억이 발밑에서 올라왔습니다. 지민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도윤과 서희도 차에서 내려 누나 뒤를 따랐습니다. 도윤이 말없이 골목 안쪽을 바라봤어요. 세 사람의 얼굴에는 20년 묵은 설렘과 감격이 어려 있었어요. 그런데 골목 안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사람들이 소리치는 소리, 무언가 쿵쿵 부딪히는 소리. 3남매의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골목을 돌아서자 지민의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어요. 창숙이네 국밥 앞이었습니다. 20년 전 3남매가 문을 두드렸던 바로 그 가게 앞이 온통 아수라장이었어요. 검은 점퍼를 입은 거친 남자들 67명이 가게를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용역업자들이었어요. 짧은 머리에 선글라스를 낀 그들은 하나같이 몸집이 크고 눈빛이 험악했습니다. 한쪽에서는 양복을 입은 대리인이 철거 서류를 흔들어대며 큰 소리로 무언가를 읽어대고 있었고 골목 입구를 가로막은 대형 트럭 한 대가 시커먼 배기가스를 내뿜으며 엔진 소리를 울리고 있었어요. 트럭 옆면에 커다란 로고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65의 창숙이 있었습니다. 백발이 섞인 머리카락이 흐트러져 있었어요. 기름때 묻은 앞치마를 두른 채 주방에서 끌려 나온 모양이었습니다. 창숙은 가게 문 앞에 두 팔을 벌려 서서 안으로 들어오려는 용역들을 온몸으로 막고 있었어요. 주름진 얼굴 위로 눈물이 줄줄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이 가게는 안 돼. 내 목숨을 가져가도 이 가게만큼은 못 내어준다. 창숙의 목소리가 갈라지며 골목에 울려 퍼졌어요. 하지만 용역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한 남자가 창숙의 팔을 거칠게 잡아당겼어요. 또 다른 남자가 가게 유리문에 건물명도 확인서라고 적힌 서류를 붙이려 했습니다. 창숙이 몸을 비틀며 저항했지만 65 노인의 힘으로는 역부족이었어요.
결국 거친 손에 밀린 창숙의 몸이 바닥으로 비틀거리며 넘어지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도윤이 번개처럼 달려들었습니다. 창숙이 바닥에 쓰러지기 직전 도윤의 팔이 창숙의 어깨를 받쳐 안았어요. 그리고 창숙을 자기 등 뒤로 감싸며 용역들 앞에 벽처럼 섰습니다. 30살 수백억을 굴리는 금융계의 거물이 이를 악물고 소리쳤어요. 이게 무슨 짓이야? 어르신 한 분한테 이 짓거리를 하는 겁니까? 도윤의 눈이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관자놀이에 핏줄이 솟아올랐고 주먹이 부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20년 전 자신에게 뜨끈한 국밥을 떠먹여 주시던 그 손이 용역들에게 거칠게 잡아당겨지는 모습을 본 순간 이성이 끊어질 뻔했습니다. 지민은 한 발 뒤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지민의 시선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감정 대신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어요. 시선이 바닥에 뒹구는 철거 서류의 상단으로 향했습니다. 경성푸드 주식회사. 그 순간 지민의 눈동자가 얼음처럼 굳었습니다. 그 이름을 잊을 리가 없었어요. 20년 전 한겨울 눈보라 속에서 삼남매를 길거리로 내쫓고 아버지의 사망보험금과 전세금을 고스란히 가로챈 새엄마 오경자가 세운 기업이었습니다. 원수였어요. 20년 전 자신들의 세상을 무너뜨린 바로 그 여자가 이제는 삼남매의 생명의 은인인 창숙 여사의 가게까지 빼앗으려 하고 있었던 겁니다. 기획사기로 영세 가게를 집어삼키는 수법이었어요. 지민의 손끝이 차갑게 떨렸습니다. 분노가 아닌 더 깊은 것이었어요. 결이었습니다. 지민은 흥분한 도윤의 팔을 조용히 잡았습니다. 그리고 도윤의 귀에 나직하게 속삭였어요. 도윤아, 기다려. 힘으로 해결하면 저 인간들은 법망을 빠져나가. 제 발로 나타났으니 우리가 당했던 그 절망을 그대로 돌려주자. 도윤은 이를 악물었지만 누나의 말이 맞다는 걸 알았어요. 주먹을 억지로 풀었습니다. 지민은 골목 한쪽으로 물러나 휴대폰을 꺼냈어요. 바른 푸드 법률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놀라울 만큼 차분했어요. 지금 즉시 법률팀 전원 명동으로 출동해 주세요. 경성푸드가 걸어놓은 불법 압류건 대위변제 처리합니다. 수표 준비하시고요. 30분 후 검은 양복을 입은 바른 푸드 법률팀 변호사 4명이 서류 가방을 들고 도착했습니다. 변호사들은 경성푸드 측 대리인에게 대위변제 수표를 제시하며 모든 채무 관계를 현장에서 즉각 정리했어요. 수억 원에 달하는 사채와 불법 압류금이 수표 한 장으로 깔끔하게 해결되자 용역업자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대리인은 서류를 부여잡고 전화기를 붙들었지만 법적으로 더 이상 이 자리에 있을 명분이 없었어요. 용역들은 하나둘 서류를 챙기며 트럭에 올라탔고 시동을 걸어 마지못해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고요가 찾아왔어요. 먼지가 가라앉은 가게 앞에서 창숙이 바닥에 주저앉은 채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앞치마가 찢어져 있었고 무릎에 흙이 묻어 있었어요. 용역들에게 잡혔던 팔목이 벌겋게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흐트러진 백발 사이로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평생을 바쳐 지켜온 가게를 빼앗길 뻔한 공포와 이제야 찾아온 안도감이 뒤섞여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민이 창숙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도윤과 서희가 양옆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세 사람이 동시에 창숙의 거칠고 떨리는 손을 꼭 잡았어요. 어머니, 저희예요. 지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20년 전에 국밥 한 그릇 내어주시고 피 같은 적금께서 방 보증금 대주셨던 그 삼남매가 이렇게 살아서 돌아왔어요. 창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에 젖은 눈으로 앞에 무릎 꿇은 세 사람을 바라봤어요. 처음에는 멍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다 지민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20살 소녀의 흔적이 40살 여자의 얼굴 위에 겹쳐졌습니다. 그 옆에 남자에게서 10살짜리 도윤이의 눈매가 보였어요. 그리고 젊은 여자의 얼굴에서 2살 때 사골죽을 오물오물 먹던 막내의 그림자가 어른거렸습니다. 창숙의 입이 벌어졌어요. 거칠고 주름진 손이 떨리며 지민의 볼을 만졌습니다. 마치 꿈인지 현실인지 확인하려는 것처럼 손가락 끝으로 지민의 얼굴을 더듬었어요. 지민이? 정말 우리 지민이야? 지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오열했어요. 창숙의 눈에서 둑이 무너지듯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갈라진 목소리로 삼남매의 이름을 한 명씩 불렀어요. 지민, 도윤, 서희. 이름을 부를 때마다 목이 메어 끊기고 다시 부르고 또 통곡이 터져 나왔습니다. 65의 노인이 40살의 지민을 품에 꼭 끌어안았어요. 주름진 손이 지민의 등을 토닥이며 살아있었구나. 살아있었어라는 말을 되풀이하며 연신 울었습니다. 지민은 창숙의 품에 안긴 채 가슴 속에서 차가운 불꽃 하나를 지폈어요. 바른 푸드의 자금력과 정보력을 남김없이 쏟아부어 오경자의 경성 푸드를 이 세상에서 완전히 지워버리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20년 전의 빚을 이자까지 쳐서 돌려줄 거였어요. 정보팀이 수집해온 보고서가 지민이의 책상 위에 놓였습니다. 두툼한 서류 뭉치를 한 장 한 장 넘길수록 지민이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죠. 오경자의 현재 상황은 이랬습니다. 57살이 된 새엄마는 20년 전 아버지의 보험금과 전세금으로 시작한 장사를 키워 거대 프랜차이즈 경성푸드를 세웠지만 최근 몇 년간 무리한 확장 투자를 반복하다가 심각한 자금난에 빠져 있었습니다. 전국에 수십 개의 가맹점을 무리하게 늘리다가 줄줄이 적자가 났고 수백억 원의 빚이 회사를 조이고 있었죠. 은행 대출은 이미 한도가 끝나 있었고 매달 이자만 갚느라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오경자가 마지막으로 매달리고 있는 것은 명동 재개발 사업이었습니다. 창숙의 국밥집이 있는 부지를 포함한 명동 일대를 싹쓸이해서 경성푸드의 초호화 본사 빌딩을 짓겠다는 야심이었죠. 이 사업만 성공하면 부도 위기에서 벗어나 대한민국 최고의 외식 재벌이 될 수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숙의 가게에 용역을 보내 강제로 쫓아내려 했던 거였죠. 20년 전 삼남매를 내쫓았던 것처럼 이번에는 은인의 가게를 빼앗으려 했던 겁니다. 보고서의 마지막 장을 덮은 지민이가 도윤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탐욕이 저 인간의 약점이야. 그 탐욕을 이용하면 돼. 도윤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빛냈습니다. 30살의 투자 거물은 이미 머릿속에서 완벽한 설계도를 그리고 있었죠. 금융시장에서 20년을 쌓아온 도윤이에게 탐욕에 눈이 먼 사람의 심리를 읽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도윤이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나타났습니다. 해외 유명 자산운용사의 한국 대표라는 위장 신분을 만들었거든요. 수조 원의 자산을 굴리는 글로벌 투자사의 대표 명함을 내밀며 경성푸드 본사를 찾아갔습니다. 안경을 쓰고 머리를 뒤로 넘긴 도윤이의 모습은 20년 전 그 10살짜리 소년의 흔적이 어디에도 없었죠. 설령 오경자가 눈앞에서 마주한다 해도 알아볼 수 없는 완벽한 위장이었습니다. 경성푸드 로비에 들어서면서 도윤이는 20년 전 눈보라 속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뼛속까지 시리던 그 밤의 추위가 지금 도윤이의 눈빛을 더 차갑게 만들었죠. 도윤이는 오경자와의 첫 미팅에서 거대한 미끼를 던졌습니다.
명동 부지에 수천억 원 규모의 초호화 본사 빌딩을 지어주겠다는 투자 계획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겁니다. 건물 조감도부터 공사 일정표, 수익 예상 그래프, 해외 투자 사례까지 빈틈없이 갖춰진 완벽한 서류였죠. 바른푸드의 최정예 법률팀과 재무팀이 밤을 새워 만든 덫이었습니다. 의장님의 비전에 저희 본사가 깊이 감명받았습니다. 명동 재개발 사업에 전폭적으로 투자하고 싶습니다. 오경자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부도 직전에 몰려있던 자신에게 하늘이 내린 동아줄 같은 제안이었거든요. 오경자는 다리를 꼬고 앉은 채 빠르게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이 투자가 성사되면 빚을 갚고도 남을 만큼의 규모였죠. 오경자의 입꼬리가 스르르 올라갔습니다. 20살짜리 삼남매를 눈보라 속에 내쫓을 때와 똑같은 종류의 탐욕이 눈 속에서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도윤이는 그 욕심에 불타는 눈빛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죠. 저 눈빛이 이 사람을 파멸시킬 거라고. 하지만 도윤이는 바로 계약서를 내밀지 않았습니다. 한 주, 두 주를 끌며 오경자의 조급함을 극한까지 끌어올렸죠. 초조해진 오경자가 먼저 연락을 해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저희 본사 자금이 집행되려면 경성푸드 측에서도 전체 지분에 해당하는 담보 자금을 먼저 입금해 주셔야 합니다. 이건 국제투자관례입니다. 수백억 원이었습니다. 경성푸드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부어도 모자란 금액이었죠. 하지만 탐욕에 눈이 완전히 뒤집힌 오경자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회사의 비자금을 끌어내고 개인 부동산을 담보로 잡히고 그래도 모자라자 고리의 사채업자들에게까지 손을 뻗었죠. 연 이자율이 수십 %에 달하는 무시무시한 돈이었지만 오경자는 눈앞에 펼쳐진 수천억짜리 꿈에 취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직원들의 월급조차 밀리고 있는 와중에 사채까지 끌어오는 사장을 보며 경성푸드 임직원들이 고개를 저었지만 오경자는 들으려 하지 않았죠. 영혼까지 끌어모아 마련한 수백억 원의 자금이 도윤이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투자 조인식 날이 밝았습니다. 호텔 대연회장을 빌린 오경자가 최고급 정장을 차려입고 나타났죠. 샴페인 잔이 줄지어 세워진 테이블 위에 계약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오경자가 도장을 찍기 직전 도윤이를 향해 고개를 깊이 숙이며 비굴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경성푸드를 구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꼭 보답하겠습니다. 도윤이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안경 너머로 오경자를 바라보는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오경자는 그것을 눈치챌 여유가 없었죠. 오경자의 손이 계약서 위에서 도장을 꾹 눌렀습니다. 그 순간 연회장 한쪽에서 혼자 샴페인을 터뜨리며 축배를 들었죠. 대한민국 외식업계 최고 재벌이 되는 꿈이 이루어졌다고 믿으며 말이에요. 그 꿈은 정확히 이틀 뒤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이 찍히자마자 도윤이는 합법적으로 경성푸드의 모든 자금 인출을 동결시켰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특약 조항 위반을 근거로 오경자가 입금한 수백억 원의 담보금 전액을 몰수 조치한 겁니다. 오경자가 꼼꼼히 읽지도 않고 도장을 찍은 그 두꺼운 계약서 안에는 도윤이가 설계한 촘촘한 법적 장치들이 빈틈없이 박혀 있었거든요. 그리고 가장 잔인한 반전이 드러났습니다. 오경자가 전 재산을 바쳐 서명한 그 투자 계약서의 진짜 실소유주, 그 배후에 있는 진짜 지주는 다름 아닌 첫째 지민이의 대기업 바른푸드였습니다. 20년 전 내쫓았던 그 삼남매가 20년 후에 합법적인 서류 한 장으로 오경자의 전 재산을 통째로 삼켜버린 겁니다.
도윤이가 오경자의 전화에 마지막으로 응답했습니다. 오경자가 울먹이며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달라고 애원하자 도윤이는 차가운 목소리로 한마디만 했죠. 비즈니스입니다, 의장님. 계약서를 다시 읽어보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오경자는 손에 든 휴대폰을 하염없이 바라보다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그제야 깨달은 거였죠. 경성푸드의 최종 부도 처리가 내려졌습니다. 연쇄도산이 시작되었고 전국의 경성푸드 가맹점에 폐업 안내문이 붙었죠. 오경자의 개인 재산까지 모조리 압류되었습니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 수입 외제차, 명품 가방이 가득한 드레스룸까지 전부 은행과 채권자들의 손으로 넘어갔죠. 사채업자들은 이자를 갚으라며 밤낮없이 전화를 쏟아부었고 집 앞에 진을 치고 기다리는 추심원들 때문에 현관문조차 열지 못했습니다. 오경자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회사도 집도 차도 통장 잔고도 전부 사라졌거든요. 밤이 깊어가는 시간, 오경자는 사채업자들의 눈을 피해 야반도주했습니다. 택시조차 탈 돈이 없어 캐리어 하나만 끌고 서울 외곽에 다 쓰러져가는 허름한 단칸방을 찾아 들어갔죠. 보일러가 고장난 방 안에서 외투를 뒤집어 쓴 채 구석에 웅크렸습니다. 20년 전 삼남매를 내쫓고 따뜻한 소파에서 손톱을 다듬던 그 여자가 이제는 불도 안 들어오는 차가운 방바닥에서 이빨을 딱딱 부딪히며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심판은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죠. 전화기는 배터리가 다 되어 꺼져 있었고 지갑에는 구겨진 10,000원짜리 한 장만 남아 있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이 언제 문을 부수고 들어올지 모른다는 공포의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한 채 어둠 속에서 신음하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낡은 철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명의 구두 소리가 콘크리트 복도를 울리며 점점 가까워졌죠. 오경자의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사채업자들이 찾아온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 쓰고 숨을 죽이려는 순간 철문이 느릿느릿 열렸습니다. 문 앞에 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완벽하게 재단된 검은 수트에 캐시미어 코트를 걸친 여자와 그 옆에 역시 흠잡을 데 없는 정장을 입은 남자였죠. 어두운 단칸방 안으로 복도의 형광등 빛이 비스듬히 들어오며 두 사람의 실루엣을 비추었습니다. 사채업자와는 완전히 다른 압도적인 거물의 자태였습니다. 두 사람의 뒤편으로 수트를 입은 사람들이 더 보였지만 어둠에 가려 얼굴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경자가 이불을 걷어내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졌죠. 오경자의 목소리가 떨리며 갈라졌습니다. 당신들 대체 누구야? 나한테 왜 이래? 나를 세워보려 했지만 사시나무 떨듯 흔들리는 목소리가 허세를 모조리 깨뜨리고 있었죠. 지민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코트 안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물건 하나를 꺼냈어요. 낡은 손목시계였습니다. 유리알이 깨져 있었고 가죽 밴드는 삭아서 너덜너덜했어요. 하지만 시계 뒷면에는 상철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20년 전 아버지가 공장에서 쓰러지던 날 차고 있던 바로 그 시계였어요. 지민은 20년 동안 이 시계를 한시도 몸에서 떼놓지 않았습니다. 공장에서 일할 때도 식당에서 설거지를 할 때도 바른푸드의 대표이사로 계약서에 서명할 때도 항상 가슴 안쪽 주머니에 넣고 다녔어요. 이 시계는 아버지의 유일한 유품이자 삼남매의 원동력이었습니다. 지민은 그 시계를 오경자의 눈앞으로 가만히 내밀었어요. 아무 말 없이 그저 시계만 들어 보였습니다. 오경자의 눈동자가
시계에 고정됐어요. 처음에는 멍하게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시계 뒷면에 상철이라는 글자가 보이자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어요. 동공이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20년 전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장례식장에 가지 않고 소파에 앉아 손톱을 다듬던 자신, 보험금 서류를 탁자 위에 내던지던 자신, 아이들의 옷가지를 검은 가방에 쑤셔 넣던 자신, 그리고 눈보라가 몰아치는 현관문을 벌컥 열어젖히며 나가라고 외치던 자신. 그 모든 장면이 필름처럼 눈앞을 스쳐갔습니다. 오경자의 시선이 시계에서 지민의 얼굴로 올라갔어요. 40살의 얼굴 위에 20살 소녀의 그림자가 겹쳐졌습니다. 그 옆에 남자에게서 10살짜리 도윤이의 눈매가 보였어요. 오경자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설마 너 지민이? 지민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어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어떤 말보다 무서웠어요. 오경자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더니 기다시피 지민의 발 앞으로 다가와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어요. 손이 미친 듯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줄줄 흘러내렸어요.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 그때는 내가 정말 미쳤었어. 제발 한 번만 봐줘. 살려줘. 나 이러다 죽어. 도와줘, 제발. 오경자는 지민의 바짓가랑이에 매달린 채 오열했습니다. 콧물과 눈물이 뒤범벅이었어요. 20년 전 자신 앞에서 무릎을 꿇고 방 한 칸만 내어달라고 애원했던 20살짜리 소녀에게 이제 57의 자신이 똑같은 자세로 목숨을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지민은 오경자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어요. 오경자의 손가락이 허공을 쥐었습니다. 지민은 오경자를 내려다보며 20년 전 그 밤에 자신들이 들었던 바로 그 목소리를 토 씨 하나 틀리지 않고 되돌려 주었습니다. 피 한 방울 안 섞인 인간을 내가 왜 도와? 그 말이 단칸방 안에 메아리 쳤어요. 오경자의 눈이 텅 빈 듯 멍해졌습니다. 자신이 20년 전에 뱉었던 말이 20년의 세월을 돌아 정확히 자기 가슴에 꽂힌 겁니다. 오경자는 넋이 나간 채 바닥에 고꾸라졌어요. 입에서 신음만 흘러나왔습니다. 지민은 오경자를 한 번 더 싸늘하게 내려다봤어요. 그리고 문 바깥을 향해 조용히 고개를 까딱했습니다. 짧은 신호였어요. 그 순간 문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움직였습니다. 검은 점퍼에 경찰이라고 적힌 조끼를 입은 경찰관 4명과 서류 가방을 든 검찰 수사관 2명이 좁은 단칸방 안으로 들이닥쳤어요. 방 안이 순식간에 제복으로 가득 찼습니다. 손전등 빛이 어두운 방 구석구석을 비추었어요. 오경자의 얼굴이 공포로 일그러졌습니다. 벽을 짚고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없어 다시 주저앉았어요. 수사관이 오경자 앞에 서서 영장을 펼쳐 보이며 차분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오경자 씨, 당신을 거액의 투자 사기, 사채 용역 동원에 의한 폭력 교사, 그리고 20년 전고인 한상철 씨의 사망 보험금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철컥. 수갑이 오경자의 양손목에 채워졌어요. 차갑고 무거운 금속이 피부를 파고들었습니다. 오경자는 울부짖었어요. 안 돼. 나를 이렇게 할 수는 없어. 나는 경성푸드 의장이야. 하지만 그 비명은 아무런 힘도 없었습니다. 경성푸드는 이미 이 세상에 없었고 의장의 자리도 사라진 지 오래였거든요. 경찰관들이 오경자의 양팔을 잡고 방 밖으로 이끌었습니다. 좁은 복도를 지나 건물 밖으로 나가자 한겨울의 차가운 바람이 오경자의 얼굴을 때렸어요. 검은 호송차가 길가에 서 있었습니다.
오경자는 울부짖으며 발버둥 쳤지만 경찰관들의 손에 이끌려 호송차에 올라탔어요. 차문이 닫혔습니다. 쿵! 비정한 소리였어요. 20년 전 삼남매의 등 뒤로 닫혔던 대문 소리와 닮아 있었습니다. 호송차가 시동을 걸고 천천히 골목을 빠져나갔어요. 오경자의 울부짖는 소리가 점점 멀어지다가 이윽고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호송차의 뒷모습이 골목을 빠져나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지민과 도윤은 말없이 서 있었어요. 차가운 바람이 두 사람의 코트 자락을 흔들었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어요.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20년 동안 가슴에 눌러놓았던 무게가 서서히 내려가고 있었거든요. 지민이 주머니에서 아버지의 낡은 시계를 다시 꺼냈어요. 깨진 유리 너머로 멈춰있는 시계 바늘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가 공장에서 쓰러진 그 새벽 그 시각에서 영원히 멈춰버린 시간이었어요. 지민은 시계를 양손으로 감싸 쥐고 가슴에 꼭 갖다 댔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양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아버지, 이제 한을 풀었어요. 아버지의 자식들은 아무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도윤이 누나의 어깨에 조용히 손을 얹었어요. 도윤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10살 때 장례식장에서 누나, 아빠 안 와? 라고 물었던 소년이 30살이 되어 아버지의 한을 풀어드린 거였어요. 두 사람의 눈물이 한겨울 바람 속에 흩어졌습니다. 20년 동안 가슴속에 맺혀있던 아버지의 한이 마침내 눈물과 함께 녹아내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시작됐어요. 삼남매는 창숙을 강남의 최고급 펜트하우스로 모셨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넓고 따뜻한 집이었어요. 거실만 30평이 넘었고 바닥 난방이 곳곳에 깔려 있어 맨발로 걸어도 발바닥이 포근했습니다. 창숙은 처음에 펜트하우스 현관을 들어서며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었어요. 넓은 거실, 천장까지 이어진 커다란 창문, 폭신한 소파, 깨끗하게 빛나는 주방. 평생 좁은 국밥집 뒤편의 6평짜리 살림방에서 자고 가마솥 연기에 눈을 비비며 살아온 여자에게는 꿈같은 공간이었어요. 창숙은 조심스럽게 소파에 손을 얹어봤습니다. 자신의 거친 손이 이런 부드러운 것에 닿아도 되는 건지 모르겠다는 듯이요. 지민이 창숙의 따뜻하고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습니다. 가마솥 앞에서 수십 년을 보낸 그 손은 굳은 살로 단단하고 주름이 깊었어요. 화상 자국도 여러 군데 남아 있었습니다. 지민에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손이었어요. 지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 저희의 진짜 어머니가 되어주세요. 이제 남은 평생은 저희가 친자식으로서 어머니를 모시고 살겠습니다. 도윤이 옆에서 크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 저희가 곁에 있습니다. 다시는 혼자 두지 않을게요. 창숙의 눈이 크게 떠졌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어머니, 평생 혼자 살며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단어였어요. 45세 삼남매를 거둔 뒤 아이들이 떠나고 20년을 또 혼자 가마솥을 지켰던 65세 여자에게 그 두 글자는 세상 무엇보다 벅찬 선물이었습니다. 창숙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새 아이를 품에 끌어안았습니다. 지민이, 도윤이, 서희, 20년 전 굶주려 쓰러져가던 아이들이 이렇게 장성해서 돌아왔어요. 피보다 진한 진짜 가족이 완성된 순간이었습니다. 삼남매는 당장이라도 창숙의 손에서 국자를 내려놓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이제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시게 호강시켜드리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창숙은 고개를 저으며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난 이 손으로 뜨끈한 국물 끓여서 사람들 배불리 먹이는 게
내 평생 가장 큰 행복이야. 이 늙은이한테 국자를 빼앗지는 마라. 그 말을 들은 지민은 미소를 짓다 말고 어금니를 물었습니다. 가슴이 벅찼어요. 어머니의 깊은 직업 정신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어머니가 국자를 놓고 싶지 않다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주방을 만들어 드리겠다고요. 지민은 경성푸드의 파산으로 합법적으로 인수한 명동 일대의 핵심 빌딩을 망설임 없이 허물었어요. 오경자가 초호화 본사를 짓겠다고 꿈꾸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거대한 크레인이 콘크리트 벽을 무너뜨리는 소리가 명동에 울려 퍼졌어요. 탐욕이 쌓아올린 건물이 먼지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전혀 다른 건물이 올라갔어요. 세련되고 따뜻한 3층 규모의 현대식 국밥본가. 1층은 손님들이 편하게 앉아 국밥을 먹을 수 있는 넓은 홀이었고 2층에는 최신 설비를 갖춘 대형 주방이 자리 잡았습니다. 3층에는 창숙이 쉴 수 있는 아늑한 휴게 공간이 마련됐어요. 건물 전체가 나무와 돌의 따뜻한 질감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건물 정면에는 거대한 간판이 걸렸어요. 20년 전 낡은 백열등 아래에서 깜빡거리던 그때 그 글씨체 그대로 창숙이네 국밥이라는 이름이 황금빛 조명 아래 우뚝 섰습니다. 지민이 직접 주문 제작한 간판이었어요. 20년 전에 그 투박한 손글씨를 한 획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재현한 거였습니다. 간판에 불이 켜지는 순간 골목 전체가 황금빛으로 물들었어요. 창숙의 눈에서 또 한 번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옆에 선 지민이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아주었어요. 20년 전의 간판이 20년 후에 다시 태어난 거였습니다. 오픈 날은 장관이었어요. 삼남매의 기적 같은 보은 이야기가 뉴스와 입소문을 타고 전국에서 손님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가게 앞에 줄이 골목 끝까지 이어졌어요. 어떤 손님은 지방에서 새벽부터 차를 몰고 왔다고 했습니다. 식당 안은 뜨끈한 국밥 김과 웃음소리, 그리고 구수한 국물 냄새로 가득 찼어요. 손님들의 탁자마다 넘칠 듯 담긴 가마솥 국밥이 올라갔고 한 숟갈 뜨는 순간마다 감탄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창숙은 현대식 주방의 한가운데 거대한 새 가마솥 앞에 서서 국물을 우려냈어요. 깨끗한 새 앞치마를 두르고 당당하고 화사한 미소를 지으며 국자를 휘젓는 모습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20년 전 마감 직전에 삼남매에게 국밥을 끓여주던 그때처럼. 하지만 이제는 좁은 골목의 허름한 가게가 아니라 명동 한복판의 3층짜리 빌딩에서 수백 명의 손님을 위해 국물을 우려내고 있었어요. 주말이 되자 더 놀라운 광경이 벌어졌어요. 연 매출 수천억 원대 대기업 바른푸드의 한지민 대표가 화려한 수트를 벗고 앞치마를 두른 채 홀에 나타났습니다. 테이블마다 국밥 그릇을 나르고 손님들에게 싹싹하게 인사하며 뛰어다녔어요. 20년 전 이 골목에서 공장과 식당을 오가며 그릇을 닦던 그때의 손놀림 그대로였습니다. 금융계를 주무르는 거물투자가 한도윤 역시 카운터에 서서 넉살 좋은 웃음을 지으며 계산을 도왔어요. 손님이 물을 찾으면 달려가고 반찬이 떨어지면 직접 채워 넣었습니다. 손님들은 그 모습을 보며 감동의 눈물을 훔쳤어요. CEO와 거물투자가가 어머니의 국밥집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그릇을 나르는 모습은 어떤 뉴스보다 강력한 이야기였습니다. 식당에 큰 오픈 행사가 지나고 어느 평화로운 봄날 오후가 찾아왔어요. 벚꽃이 흩날리는 따스한 날이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어요. 20년 전에도 이런 봄이 왔었죠. 지민이 창숙의 적금 500만 원을 가슴에 안고 단칸방을 향해 걸어갔던 그 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삼남매에게 봄은 이별이 아니라 함께하는 계절이었어요.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펜트하우스 거실에서 창숙이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주름진 얼굴에 봄 햇살이 따뜻하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무릎 위에는 손수 담근 매실차가 놓여 있었어요. 그때 거실 쪽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반듯한 흰색 의과대학생 가운을 입은 22살의 서희가 어머니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2살 때 사골 국물을 오물오물 먹으며 겨우 살아난 아이가 이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의사의 길을 걷고 있었어요. 서희는 창숙의 옆에 앉더니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배시시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 아픈 곳 있으면 숨기지 마시고 이 막내딸한테 다 말씀하셔야 해요. 제 목숨 살려주신 어머니 건강은 평생 제가 책임질게요. 창숙의 눈가에 주름이 깊게 접혔어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지민이 부엌에서 깎아온 과일을 접시에 담아 어머니의 입에 하나씩 넣어드렸어요. 도윤이 뒤에서 어머니의 뻣뻣한 어깨를 부드럽게 주물렀습니다. 창숙은 눈을 감았어요. 양쪽 어깨에는 도윤의 손길이, 무릎에는 서희의 체온이, 그리고 입안에는 지민이 깎아준 과일의 달콤함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5 식구가 햇살 가득한 거실에 모여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세상 어떤 가족보다 단단하고 따뜻한 가족이었습니다. 거실 한쪽 선반 위에는 아버지의 낡은 손목시계가 놓여 있었어요. 깨진 유리, 멈춰버린 시계바늘. 하지만 그 시계 앞에 놓인 5 식구의 웃는 사진 속에서 멈췄던 시간은 다시 흐르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20년 전 눈보라 속에서 시작된 삼남매의 길고 긴 겨울은 이렇게 따뜻한 봄날의 미소 속에서 마침내 끝이 났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무리 가혹한 절망 속에서도 선한 불씨 하나만 있다면 인생은 언제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큰 교훈을 줍니다. 또한 타인에게 베푼 작은 친절이 언젠가 나를 구원하는 가장 거대한 기적으로 돌아온다는 인과응보의 진리를 보여주죠. 오늘 삼남매와 국밥집 어머니의 따뜻한 기적이 마음에 울림을 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의 댓글은 삼남매처럼 세상의 추위 속에서 버텨내고 있는 누군가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